네,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고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 지킴이 분들이시죠. 바로 최강 디펜스의 김종대 전 의원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이렇게 좌청룡 500% 계시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너무 든든한 100만 대군이 있는 것 같은 든든함인데 한번 기분 좋은 소식부터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는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고님부터. 네, 어제 아주 100일 발빠르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기자회견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100일 동안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아주 진솔하고 이해하기 쉽게 100일 동안에 일어났던 거와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담 재판부, 내란 재판부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또 비전도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내란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굉장히 이제 강하게 말씀하셔서 다들 시원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법성이나 정당성 문제는 정리가 됐지만 실제 하는 거냐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100일 기자회견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 살림살이 국정의 판이 짜여졌다고 봅니다. 우선 살림살이의 판이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키워드로 집약이 돼요. 부동산 연착륙, 그 다음에 자본재 시장, 주식 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적극적 재정. 요 세 개가 톱니바퀴로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 세 개의 톱니바퀴는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굴러가려면 어디에 중간에 어떤 이빨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백 개의 입법과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살림살이의 3대 축이 나름 정리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전달이 잘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기약하면 여러분들도 쉬운 거예요. 반면에 외교안보 영역은 이렇게 정교하게 기계적으로 인식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과 가능성에 도전하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외교안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주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당면한 어떤 국제 정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 의미 있게 들은 것은 일본 같이 쉽게 사인해주지 않겠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크게 울렸고, 그다음에 기업의 대미 투자에도 이번 조지아 사태가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물론 정부가 앞서서 풀려는 노력을 하고 풀겠지만, 그러나 기업이 이렇게 당해놓고도 똑같이 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어떤 정부와 기업이 처해 있는 입장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보여준 게 미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여차하면은 그냥 투자를 늦춰버릴 수도 있는 문을 사실상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또 나름 견제하고 버티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자회견 전에 용산에 묻고 싶은 거는 이 미국의 등살과 횡포와 갑질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건데 어제 보니까 제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버틸 건 버텨야 된다는 국익에 반하는 서명 절대 안 하겠다 이 부분에서 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품격을 지키는 발언이었죠, 사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거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사인을 왜 안 했느냐, 손해보는 사인을 왜 하느냐. 사실 간세 협상 이런 것은 방어적이기 때문에 굳이 사인을 안 하면은 나중에 빨리빨리 또 다시 재협상해서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역시 다양한 분야의 철학을 가지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든가 민생 중심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 능력을
여실히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아주 시원한 또 아주 효과적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엔 회복과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청사진을 보여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지아주 문제를 좀 해볼게요. 사실 10일 날 귀국을 할 줄 전 세계가 뜰 줄 알았는데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330명을 태우고 거기에 이제 14개 다른 나라 다국적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일본인 3명도 포함해 중국인도 있고 이제 같이 전 세계에 오르는데 회경 관련 질문들이 이제 많이 현장에서 나왔고 뭐 한국과 미국에 바로 뭐 어떤 문화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논의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번 기회를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이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 그 일하러 간 노동자들을 마치 쇠사슬에 묶어서 중범죄자인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그것을 또 영상으로 비춰주고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투자하라고 하면서 투자할 여건은 안 만들어주고 투자하라고 하면은 여건을 비자든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그동안 기업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기업 스스로 로비스트를 써서 돈을 써서 풀려고 했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미국에 투자하면은 거기에 상하는 여건, 비자에 대한 어떤 쿼터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삼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또 우리가 떳떳하게 요구해서 쿼터를 받아내고 이러한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런 걸 꼭 해야 되고요. 네, 어떻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느껴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그거를 저는 좀 봤는데 이번 조지아주 사안에서도 그런 게 관철이 돼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조금 그냥 넘어가는 듯해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외교부 개혁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외교부 개혁을 해야 된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가 언젠데 이렇게 생색나고 사인나고 보도자료 내고 언론 보도되는 건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생색을 내더만 이런 비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550만 달러 돈만 날린 게 역대 외교부에서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흘러왔던 이 외교부의 관료주의와 업적 과시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외교부를 탓하냐 이 비판이 두려우니까 이 한국 외교의 어떤 실상을 지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론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외교부 개혁이 좀 강조돼야 되는 측면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 또 불편한 감정을 우리가 또 살펴드려야 되는데 그 오늘 오후 3시에 인천공항에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국내 여론이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7일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이제 언론 취재가 붙을 거고 그러면은 뭐 그 열악한 시설에서 뭐 좋았겠습니까? 별하별 어떤 인권 요례나 휴대폰 뺏겼지 가족도 접견 안 시키지 거기에다가 저쪽에는 기결수 그 철조망 하나 사이에 있는데 그 자체가 공포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실상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육성이 나갈 때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순간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병기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전화위복이 되려면 일단은 있는 진실을 직시하고 언론이 또 이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렬하게 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더 밟아버린다는 거죠. 네. 지금 그게 대체적인 전망이에요. 거기에다 이번에 마가 세력이 붙어가지고 또 선동을 하면서 다음번엔 TSMC를 치자. 지금 별의별 댓글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타적 인종주의로 흐르는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자존감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트럼프가 만든 이민 세관국이라든지 국토안보부가 괴물이 돼 있는데 자기가 괴물을 만들고 그 괴물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조차도.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미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칠레라든가 그런 국가들은요 이미 취업에 대해서 이제 비자 발급 쿼터를 우리가 할당 받아 왔는데 한국은 FTA를 체결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문제가 없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땜빵식으로 이 비자 문제를 해결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아닌가. 이게 정말 외교부 개혁이 너무나 지금 이번에 정말 이거를 바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의원님도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이 한미동맹 중요한데 한미동맹이 건강한 동맹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건강한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할 얘기하고 또 서로 할 얘기하면서 서로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자기 주장을 우리의 국익을 위한 주장을 못했던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이 대표적인 게 이런 비자 문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권익 보호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권익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소홀히 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미동맹 중요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할 얘기하고 또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관계가 되지 건강하지 않으면은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건강하지 않는 관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어찌 대통령께서 시원시원하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대미 투자에 문제가 생긴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주장할 거는 주장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실용 그야말로 국익 중심의 어떤 실용 외교, 국민의 중심에 두고 외교가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은 건강한 동맹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 국민들 반응은 공장 짓는 이쯤 되면 관세 그냥 물자. 이렇게 쇠사슬로 치욕스럽게 모욕적인 게 우리가 당해야겠느냐. 아니 투자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뒤통수 치고 이렇게 뭐 하는 거냐.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많아서 이런 문제들. 재발 방지. 결국에는 이게 비자와 미국 입장에서는 이민까지도 연결이 돼서 굉장히 반이민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난제가 좀 예상되긴 합니다. 많은 역할 부탁드리고요. 예, 국내 현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 간 이견이 감지됐던 검찰 개혁 관련한 부분에 관심이 좀 쏠렸는데요. 관련 영상 같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구덕이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언급, 검찰에 당신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 저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문구를 보이는데 결국에 민주당 강경파 움직임과 뭐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선을 그었다기보다 대원칙 면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단 대원칙은 그동안 정치검찰이 너무나 악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행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돼서 이번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를 하고 기소와 분리한 이 대원칙은 다 동의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수청이 행안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경찰 권력이 또 강화가 돼서 그렇죠. 또 검찰이 했던 전행을 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검찰이 검찰 독재 또 정치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이걸 또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빼고 진짜로 국민들이 억울한 국민들이 없어야 되고 네. 또 죄 졌는데도 처벌 안 받으면 법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대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당 내에서 강경론자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다 지금은 새로운 판을 짜는 거기 시기이다.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네, 거고 네. 특히 그 법관 출신이라든가 저 법률가 출신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높죠. 잘 아니까. 네, 네. 근데 마치 그것이 큰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그래서 9월 25일까지는 수사 기소 분리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것까지 가고 그 하위 법원 이제 9월 25일 이후에 좀 신중하게 네. 접근을 해서 가급적인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 어떤 사안이든지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고 이제 그 정책을 피했는데 전제 조건은 문제점을 없애는 노력을 같이 거기에 보완이 돼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보완 수사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주도를 실제 국회가 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주도를 좀 정부는 여러 부처가 있고 여러 그 기능들이 많고 인력풀이 많기 때문에 좀 해서 국민들에게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뭐 검찰 개혁 완수의 의지가 좀 돋보였다. 이제 기자회견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 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 최근에 검찰 개혁 양상을 보면은 검찰 세력들의 전략적 후퇴. 네. 그러니까 반성한다 그러면서 개혁을 수용하는 쪽으로 사실은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절대 호기가 온 거죠. 국민적 합의가 마련이 된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개혁의 어떤 그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아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됐다는 어떤 인식을 일단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큰 검찰 개혁에서는 별 이견이 없는데 작은 데서 문제를 키우는 거죠. 예컨대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 저는 완전히 고지전이라고 봅니다. 네. 저기 그거 하나 점령하는데 다 몰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그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냐? 네. 아니거든요.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아닌데 양측이 거기에 몰려간 거예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지 말고 네. 수사 요구권이나 수사 요구. 이렇게 조금 수위를 낮추면 금방 합의될 거거든요.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한쪽에서는 고집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게 개혁의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저항이라고 하고 또 분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지전이 된 거예요. 전쟁 자체는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회색지대화 전략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서 그런 걸 의제를 확대하고 과장해서 전체 어떤 그 전쟁의 판도를 조금 엉뚱하게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좀 하는 회색지대화 전략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급적 변수를 줄여야 됩니다. 왜 쓸데없이 고지전합니까? 네. 조금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 수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수사 요구권이나 어떤 뭐 다른 어떤 용어를 써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해결책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에 들어가면은 사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또 정부도 정부지만은 이건 정부가 주도한다고 또 어제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여당의 활동 몫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또 뭐 강성당원들한테 했다 안 했다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보나 이분법보다는
그런 것들을 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네. 기대를 네, 또 강성당원이나 그 내부 사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즐거웠다. 근데 여의도 가니까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장 대표 상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다.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고 충정로 대통령이 김어준 씨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봐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협치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 만나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되게 유연하더라. 그래서 대화 상대가 될 만하다 했는데 여의도 가서 보니 말을 완전히 180도 바꾸니까 아마 여의도 가서 장동혁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관계라든가 네. 강성 지지층의 요구 이런 걸 또 고려해서 메시지를 내고 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협치의 중요성과 어려움이 동시에 상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말씀했고요. 장 대표 같은 경우 어제 너무 어이없는 얘기들을 쏟아냈잖아요. 네, 예를 뭐 들어서. 삼통 분립이니 네. 이것이야말로 매우 유감스럽죠. 국민을 네. 분열시키고 우리 상권 분립 문제를 중요성을 상권 분립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좀 희화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다. 우리 민주당에서 여의도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늘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폄훼한 아주 막말로 보여지고요. 네.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이다. 이 발언은 실제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대표가 할 이 정도 인식의 수준이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어떤 이중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는 게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 당정 간의 이견이 있다는 거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데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자기들은 꼼짝 못했거든. 네. 윤석열 대통령. 아 심지어는 감옥 가 있는 윤석열한테도 지금 고개 조아리는 당인데 네. 그랬던 당이 당정 간에 어떨 때는 할 말은 한다. 이게 원래 민주주의의 정상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역동적이고 민주주의의 활력이 넘치는 이런 어떤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정상적 모습에 상당히 쇼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무조건 복종이고 그 앞에 가서 면종복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김어준 공장장이 또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정리한다. 이런 게 낯설은 거예요. 이게 불편하고 수직적인 명령체계에 익숙해 저게.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부러움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죠. 옛날에 당정 관계를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숨쉴 공간이 더 넓었을 텐데. 네. 이런 부러움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 거란 네. 말이죠. 이것이 현재 심지어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도 과거에 상김시대에 익숙하신 분은 이 민주당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도 이래도 돼? 이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청래 또 우상호 수석이 한번 뭐 충돌한 것도 네. 그렇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스 베버가 그 정당이 카리스마가 정당이 됐을 때 어떤 폐단이 생기냐 하면은 정치 의식의 궁핍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 원저에선 정치 의식의 프롤레타리아화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 카리스마 위주로 통제가 되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정당이 이 어떤 저희 의견을 갖다가 종합하는 내부 민주적 과정이 오히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일인데 카리스마 정당에 익숙해고 자유로운 어떤 정치적 토론이 안 됐던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당정 관계도 새로운 실험이라고 저는 봐요. 네.
네, 사실 내부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폭주했던 이제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엔 내란 세력에 대한 굴욕 항복 문서가 아니냐. 어떻게 내란 특검과 검찰 개혁이라는 그 중대 사명을 그 양보할 수 없고 내줄 수 없는 거를 내주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 거냐. 그래서 김병기 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밀실 합의냐 뭐냐 뭐 무슨 김병기의 난이다 뭐다 이런 되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특히 그 의원님께서 이제 어제 새벽 SNS에도 네.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내란 수사 빙산 일각, 내란 종식은 시대 정신, 특검법 개정안 핵심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 꼭 관철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좀 올리셨는지 그때 네. 지금의 이 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제 사항들은 사실 조금 잡음이 이렇게 있어서 국민들께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절차상의 이런 좀 공감대 형성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져요. 원래 아침에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국민의힘 요구가 있어서 그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협상하면서 중간에 그쪽 안이 나오면은 예전 같으면 의원총회를 한 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안이 돼서 우리가 이런 안으로 하려고 한다. 요거까지는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저한테 위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최고위하고 의원총회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오 하고 최종 합의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은 바로 발표하기 전에 의총에 와서 이렇게 최종 합의가 됐고 최고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까지 해서 서명하고 발표하겠습니다 했을 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절차가 좀 빠진 게 있었죠. 네. 물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원내대표부에서는 또 나름 고충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이 또 나가면은 협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고 소통은 하기는 했지만은 공감대 형성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됐던 일부 의원님들이라든가 잘 몰랐던 인원들은 SNS로 막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나중에 의총에서 다 그 오해를 풀었었고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부 아주 고생했다고 하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의사소통하고 공감대 형성 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데 공감을 의원들이 다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워낙 네. 최고님께서는 대통령님이 정말 신의하시는 네. 분들 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전 궁금한데, 네. 원내 투톱 사이에서의 이런 갈등이 빚어진 형태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김병기 어떤 분들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합의안을 한 건, 수정 합의안을 저렇게 작업을 한 건 대통령의 좀 의중,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중이 좀 담겨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사실 있어요. 그 뭐 대통령실하고 그는 큰 틀에서 이렇게 정부 조직법이 언제까지 9월 25일까지 합의가 가야 되고 또 3대 특검 개정안도 이렇게 가야 된다. 두 개 협상한다. 이런 큰 방향만 공감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기간은 얼마로 하고 뭐 빼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내용은 잘 모르셨다고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정도고 그걸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에 보고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의총에 가서 그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 사실은 11일 날 그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시간이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의총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 전날은 지도부들이 바빴어요. 경기도에 협의회도 가야 됐었고 여러 가지 여의도에 안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가 못하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와 마치 당 대표가 갈등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서로 이렇게 하고 근데 종합하는 공감대 형성 과정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결국엔 민주주의 네. 국가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당이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최고님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네, 또 가셔야 그렇죠.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아쉽지만 먼저 보내드리도록 네, 하고 네. 김종대 의원님과 좀 이어갈게요. 아, 네,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같이 하니 너무 좋네요. 네, 두 분의 최강 멤버가 네, 그래서 네. 최강 디펜스입니다.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 나눠볼게요. 그 아까 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하고 후폭풍 얘기했는데 김병기에 대한 얘기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에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지금 사태에 제일 화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병기의 난이라 그러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처를 입은 것 같은 네, 내상이 심하셨죠. 이런 어떤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해명을 한 걸 보니까 이게 의원총회에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20일 연장이다.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은 그 바로 30일 연장한다고 다 쓰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5일을 또 빼야 된다. 그러면 15일 연장하는 건데 15일 연장하는 것에 그러면은 모든 걸 올인해야 되느냐. 다른 국정 현안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오히려 화를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란 종식에 관한 특검에 관한 것은 다른 어떤 사안하고 연계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어떤 우리의 존재 의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이유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어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어떤 하나의 국기에 관한 국기를 세우는 일인데 이 부분이 무슨 금융 정부 재정 당국 구조 개편하고 맞바꾸는 이게 협상의 대상물이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윤석열 석방됐을 때 또 엊그제 송원석 대표가 노상원 수첩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냥 또 막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문제를 국회 가서 체험을 하고 연중 취재하고 또 이거 기록을 남기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항상 그때 일을 생생하게 재현해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간 민주인사들 사례들하고 대비되면서 엄청나게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트라우마를 주고 있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원내대표가 어떤 다른 현안하고 엮어가지고 패키지 딜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은 이제는 이 문제 성격을 다시 좀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해명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김병기 대표가 비난을 받았던 게 내란 원내대표와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렸어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했던 말이 정청래 대표 사과해라 이렇게 격려했거든요. 대표도 짜도 뺐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 초기에는 감정적 충돌로 격앙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제 아까 김병기 최고위원께서는 소통의 문제다. 그 다음에 어떤 거 착오다. 일정들이 바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고. 또 실제로 또 그것이 감정적인 앙금으로 잠시 드러났던데 이제는 또 수습이 됐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민주당 내에서 이 내란 종식에 대한 다수의 의원들과 시대적 과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감정 생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건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배경에 있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 네.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다 뭐다 이런 것도 자꾸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수습이 되는 것이지 양자간에 그냥 어떤 거 화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다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어떤 거 이후 과정을 기대합니다. 이 양자간에 화해하는 모습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어제 의총 끝나고 보셨겠지만 의총에서도 맞붙었고요. 의총 끝내서도 김명기 원내대표 이런 말 했어요. 혼자 했겠나. 굉장히 뼈 있는 말이고 듣기에도 싸늘했거든요. 네. 이걸 내가 혼자 했겠냐고.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은 메신저들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우선 문진석 원내부대표 한번 좀 어떻게 거기서 발표한 거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네. 원내 그 부대표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문진석 의원이 왜 그런 발표를 했는가? 이건 좀 아래를 향한 어떤 거 의심이고 네. 위를 향한 의심은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께서는 몰랐다는 말이 사실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초지일간 30일 국정기자회견 때도 특검이 하는 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고 본인이 관여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대변인보다는 정무수석을 주로 취재하고 정무수석의 오지랖이 되게 넓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의 정무수석이다. 네. 정치를 한다. 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군가 조율을 했다면 네. 한쪽은 정청래 대표라면 그 대척점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지. 저도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서 이걸 다 저질렀다? 이렇게 하기엔 좀 석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이면서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해요. 그러면은 보시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데 원내대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설령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의 중지를 더 모아서 더 대표와 수구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회색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대표한테 얘기했겠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까 뭐 김병기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바쁜 와중에 네. 이걸 갖다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보고한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현안에 그 중에 하나로 보고했으면 놓쳤을 수도 있는 거죠.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라면은 저는 조금 이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앞으로 행보들 좀 이제 민주당 행보들 지켜봐야겠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이 시간 관계상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종교랑 좀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이제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앞두고서 이제 소년부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경찰이 구속됐다. 근데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구구 세력과 한국의 구구 세력 결탁도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계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는 조짐들의 마가 세력이 또 이제는 붙어가지고. 그럼 이번에 조지아주 사태도 그게 마가가 같이 결부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히 마가가 결부됐는데 트럼프가 왜 이 사태를 통제 못하냐 하면은 예. 강성당원 마가 세력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컨대 조지아주의 그 주지사가 공화당인데 데이비드 캠프 주지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 공화당의 수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토니 브레넘이라는 마가의 강성 의원이 이걸 선동하면서 주지사를 또 저격했어요. 우리도 수박 진출시킨 건가요? 그 해외 수출? 뭐 그런 셈이죠. 뭐 거기도 그런 게 있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토니 브레넘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네.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전부 선동질이에요. 그리고 정치 자금도 한 $3,000만 모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그 마가 세력이 어떤 배타적 인종주의로 이걸 발전시킬 조짐이다. 근데 한국에서 기독교 뭐 탄압이다 뭐 이라고 통일교 탄압이다 뭐다 그러면서 개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한국 내정에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이죠. 네. 그래서 1차적인 분수령은 한학자 총재 소환 여부입니다. 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제 공식 비공식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한학자 총재 조사를 막으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그다음에 손현보 목사도 똑같은 방식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손현보 목사는 전환길이라는 스피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고, 네. 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아마 저기 한미 그 구구 결집 내지는 총동원령이 내린 거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특검에 대한 굉장히 그 저기 집요한 공세가 있을 거고 사실은요 특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멈출 수는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러다면 일본 같이 되는 겁니다. 네, 일본이 네. 통일교 때문에 자민당 정권이 붕괴됐던 겁니다. 네. 기시다 정권의 내각이. 그리고 지금도 그걸 개혁 공천을 안 해가지고 이시바가 또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극우 세력이 그 뒤에 오는 거거든요. 자칫해서 특검이 여기서 약해지고 특검 흔들기에 뭐 김병기 의원 같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극우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그러면 일본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전체적인 우경화와 극단화로 간다. 그렇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은 특검에 대한 위헌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모든 국내외 세력이 특검 포위 작전을 지금 하고 흔들기를 하는데 네. 그런 와중에 원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네. 지금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검찰 개혁과 내란에 대한 척결이 정말 최우선 과제인데 그거를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이러면은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할 것이고 네. 문재인 때 우리가 개혁을 하다 마니까 정권 내줬듯이 또 시즌 2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약해지지 마라. 꿋꿋하게 열심히 앞으로 나가라. 이거 외에는 주문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네. 국민의 눈으로서 권력의 책임을 계속 묻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나. 내란 척결과 내란 종식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두 눈 똑바로 뜨고 같이 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의원님, 그다음에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